미국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입니다. 약 4천만 명이 살고 있죠. 가장 적은 주는 와이오밍입니다. 인구 약 60만 명. 차이가 6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원 의원수는 캘리포니아도 2명, 와이오밍도 2명입니다. 똑같습니다. 4천만 명의 목소리와 60만 명의 목소리가 동등한 무게를 갖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구조를 24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은 총 100명입니다. 그런데 이 100명 중 41명이 반대하면 나머지 59명이 찬성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다수결의 나라에서 다수결이 안 통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민주주의라면 다수가 결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다수결이 통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양원제라고 하죠. 의회를 둘로 나누는 건 미국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 영국, 독일 등 다양한 나라들도 양원제를 쓰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다른 나라와 차이가 큽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하원이 밀어붙이면 상원이 반대해도 결국 법안이 통과되거든요. 반대로 하원이 막아도 마찬가지죠. 민주주의 국가의 대명사인 미국에서 왜 다수결이 통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사실 이건 미국 건국초기부터 이어져 온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를 설계한 사람들은 다수결 그 자체를 두려워했거든요. 그 이유를 알려면 240년 전 이 구조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787년 여름 필라델피아. 미국 독립 11년 뒤 새 나라의 헌법을 만들기 위해 13개 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다른 대표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주 대표 제임스 메디슨이었죠. 그가 생각하기엔 13개 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 논의가 산으로 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미리 헌법 초안을 짜놨습니다. 다른 대표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메디슨의 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었죠. 왕정은 끝났고 새 나라는 민주주의로 가는 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디슨이 이렇게까지 미리 준비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 민주주의를 했던 나라들을 공부해봤더니 하나같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다수결로 직접 법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다수가 선동가 한마디에 너무 쉽게 흔들렸던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죽었죠. 다수가 뭉치면 소수를 합법적으로 짓밟을 수 있었는데 다수결로 정한 거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였죠. 메디슨과 대표들은 영국왕의 독재를 직접 겪고 독립전쟁까지 치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왕 한 명한테 당하던 걸 끝냈는데 이번엔 다수가 문제일 수 있었죠. 생각해보면 재산을 가진 사람보다 못 가진 사람이 항상 더 많으니까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남의 재산을 나눠 갖자는 법도 만들 수 있었거든요. 투표로 정당하게 통과된 법이니까 막을 방법도 없었고요. 대표들은 이걸 다수의 폭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순 다수결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다수가 원한다고 바로 법이 되면 안 된다.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큰 주와 작은 주가 충돌한 겁니다. 메디슨이 짜놓은 초안을 버지니아 주지사 랜돌프가 발표했습니다. 의회를 두 개로 나누되 둘 다 인구 비례로 의석을 배분하자. 사람이 많은 주가 더 많은 발언권을 갖는 구조였습니다. 그러자 작은 주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뉴저지 주가 내놓은 안은 정반대였습니다. 의회는 하나만 두고 주마다 동등한 표를 주자. 인구와 상관없이 한 주가 한 표. 인구 비례로 가면 버지니아 같은 큰 주가 모든 걸 결정하게 되고 작은 주는 영원히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니까요. 회의가 깨질 뻔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결국 코네티컷 주에서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대신 의회를 둘로 나누자. 하원은 인구 비례로 의석을 배분하고 상원은 주마다 똑같이 2명씩 배정하자. 이러면 큰 주는 하원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고 작은 주는 상원에서 동등한 발언권을 갖게 됩니다. 이게 훗날 코네티컷 타협, 대타협이라고 불리게 되는 합의였습니다. 이때부터 어느 한쪽이 다수로 압도해도 다른 쪽이 제동을 거는 구조가 탄생한 겁니다.
상원은 영어로 어퍼 하우스, 하원은 로어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이 명칭 때문에 상원이 위고 하원이 아래라고 생각하기 쉽죠. 위에 있으니까 더 높은 기관 같고 하원을 감독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완전한 수평관계입니다. 위도 아래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법안이 법이 되려면 하원과 상원, 양쪽 모두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원에서 300표를 받아 압도적으로 통과됐어도 상원이 거부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도 하원이 막으면 역시 끝이죠. 그런데 건국세대는 단순히 의회를 둘로 쪼개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원과 하원에 서로 다른 무기를 쥐어줬거든요. 먼저 하원이 진 무기는 돈입니다. 세금과 정부 지출에 관한 법안은 반드시 하원에서 발의해야 합니다. 예산안 우선 편성권이죠. 국민의 지갑에 직접 닿는 문제인 만큼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관이 먼저 손을 대도록 한 겁니다. 반면 상원이 진 무기는 인사와 외교입니다.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든 대법관을 지명하든 반드시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상원이 거부하면 그 사람은 자리에 앉을 수 없죠. 외국과 조약을 맺을 때도 상원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장관이나 대법관은 한 번 임명되면 국가의 방향을 오랫동안 좌우합니다. 특히 대법관은 종신직이죠. 조약도 한 번 맺으면 수십 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그때그때 여론에 휘둘려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론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상원에 이 권한을 맡긴 겁니다. 건국세대는 권한을 나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시간까지 다르게 설계했습니다. 하원 의원 임기는 2년입니다. 2년마다 435명 전원이 바뀌죠. 100% 물갈이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여론이 들끓으면 하원이 빠르게 반응하고 국민이 원한다면 단 2년 안에 의회를 전부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원은 다릅니다. 임기가 6년인데다 2년마다 전체 100명 중 약 3분의 1만 교체되거든요. 선거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상원의 3분의 2는 끄떡없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원은 여론의 열기를 그대로 담아냅니다. 때로는 그 열기가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선동에 가까울 때도 있죠. 상원은 그 뜨거운 열기를 넘겨받아 시간을 두고 식힙니다. 임기가 6년이나 되니 상원 의원들은 당장의 여론에 휘둘리기보다 장기적인 판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차가 만드는 효과는 분명합니다. 선거로 정권이 확 바뀌어도 상원의 구성은 천천히 바뀝니다. 특정 정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도 상원의 3분의 2는 이전 구성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정책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일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동시에 선거에서 패배한 소수파도 완전히 밀려나지 않습니다. 하원을 빼앗기더라도 상원의 기존 의원들이 버티고 있으니 자신들의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죠. 즉, 하원이 빠르게 반응하는 엔진이라면 상원은 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입니다. 엔진만 있으면 폭주하고 브레이크만 있으면 움직일 수 없듯 둘이 함께 있어야만 비로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결국 이 구조가 노리는 바는 명확합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사람을 앉히려면 상원을 설득해야 하고 국가의 돈을 쓰려면 하원을 거쳐야 하니까요. 하원이 아무리 예산을 쥐고 흔들어도 상원의 인사권을 빼앗을 수 없고 상원이 아무리 인사권을 쥐고 있어도 하원의 예산 편성권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하원, 상원, 셋 중 어느 누구도 나머지 둘을 온전히 지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양원제를 많이 쓰지만 실제 권한을 들여다보면 미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국 의회는 하원인 서민원과 상원인 귀족원으로 나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귀족원은 원래 귀족들의 자리였고 역사적으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20세기 들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11년과 2049년에 의회법이 개정되면서 귀족원의 힘이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지금은 하원이 법안을 밀어붙일 때 귀족원이 할 수 있는 건 최대 1년 정도 지연시키는 게 전부입니다. 최종적으로 법안을 막을 힘이 없는 거죠. 사실상 한 번 더 생각해보라며 돌려보내는 자문기구에 가깝습니다. 독일도 비슷합니다. 독일 상원격인 연방참사원은 선거로 뽑지 않고 각 주 정부가 직접 대표를 임명해서 보냅니다. 하원과 맞서는 독립된 권력이라기보다는 연방 법안이 주정부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기구 정도에 가깝죠.
일본도 비슷합니다. 일본 의회는 상원인 참의원과 하원인 중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참의원이 법안을 거부하더라도 중의원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재의결하면 그대로 통과되죠. 예산안이나 조약 비준에서도 양원의 의견이 엇갈리면 중의원의 결정을 우선하고요. 총리 선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원이 서로 다른 후보를 뽑으면 결국 중의원이 선택한 사람이 총리가 되죠. 의전상으로는 참의원이 더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국회 개회식이 참의원 회의장에 열리고 천황의 자리도 거기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참의원의 전신이 기조건이었던 역사적 흔적일 뿐 실질적인 권한은 중의원이 우위입니다. 일본 내에서 참의원 무용론이 계속 나오는 것도 중의원이 밀어붙이면 결국 뚫리는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예 단원제, 즉 의회가 하나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수당이 의석수를 확보하면 사실상 단독으로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죠. 180석이 넘으면 거의 모든 법안이 통과되거든요.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의석수에서 밀리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같은 제도가 있긴 하지만 결국 다수당의 의지만 있으면 뚫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비교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상원에 실질적인 거부권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영국 상원은 지원만 가능하고 독일 상원은 주정부의 대리인이고 일본 상원은 하원이 재의결하면 뚫립니다. 미국만 다릅니다. 상원이 하원과 완전히 대등하게 맞서고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잡아둘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뿐입니다. 보통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과반이면 됩니다. 100명 중 51명이 찬성이면 통과. 상식적인 구조죠. 그런데 이러면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소수파는 숫자에 밀리니까 손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상원에는 소수파에게 저항수단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입니다. 법안을 투표에 붙이려면 먼저 토론을 끝내야 하는데 토론 시간에 제한이 없거든요. 소수파가 계속 말하겠다고 버티면 토론이 끝나지 않고 토론이 끝나지 않으면 투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토론을 강제로 끝내려면 100명 중 60명이 동의해야 합니다. 클로처라고 부르죠. 뒤집어 보면 41명만 버티면 토론을 끝낼 수 없고 투표도 못합니다. 59명이 찬성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 상원은 주마다 2명씩 총 100석인데 양당이 팽팽하게 나뉘어서 한 당이 60석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파 41명만 뭉치면 진짜로 법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치 때문에 막힌 대표적인 사례가 총기 규제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구매 시 신원 조회를 강화하자는 안에는 조사에 따라 국민의 80에서 90%가 찬성하거든요.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하원에서도 통과된 적이 있죠. 그런데 상원에서 번번이 막힙니다. 60표가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법안이 수십 년째 상원의 60표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의문이 듭니다. 다수가 원하는 걸 소수가 막는 게 맞는 건가? 건국세대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게 곧 정의는 아니다. 51%가 원한다고 해서 49%의 권리를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다. 소수를 끝까지 설득하지 못하면 법을 만들 수 없게 하는 것. 이게 안전장치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총기 규제처럼 여론의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는 정책도 상원에서 수십 년째 막혀 있습니다. 양쪽이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이 멈추는 셧다운이 벌어지기도 하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정부 폐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습니다. 와이오밍 60만 명이 캘리포니아 4천만 명과 같은 상원 대표성을 갖는다는 건 뒤집어 보면 캘리포니아 시민 한 명의 표 가치가 와이오밍 시민보다 훨씬 낮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이 구조가 막아낸 것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나라를 뒤집을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의회 다수당이 바뀌어도 상대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느리고 답답하지만 그만큼 급격한 폭주도 어렵습니다. 결국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수가 원하면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와 소수를 끝까지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수당이 180석을 잡으면 사실상 모든 법안이 통과되는 구조와 41명만 뭉치면 다수의 뜻도 막아버리는 구조.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